네, 이제 뭐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새로운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쭉 나올 텐데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그럼 차기 대권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굴까요라는 이런 여론조사 지금 그걸 좀 보고 계신데요. 뭐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후보, 한동훈 후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유무죄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항소심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 법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선고했던 판결문의 논조는 매우 단호합니다. 항소심이 너무나 법리를 오해하고 잘못 판단했다. 그렇게 쉽게 사실관계를 쪼개고 분절해서 이상한 사실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사실은 거의 호되게 꾸짖다시피 판결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러한 허위사실 공표가 매우 중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그런 판시를 했기 때문에 1심에서 집행유예까지 나왔던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1년에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따라서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뭐 유죄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요. 100만 원 이상의 형만 나온다면 결국은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이게 제3구까지 하면 6월 3일까지는 최종 확정 판결이 안 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되면 곧 우리는 그럼 대선을 다시 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줘야 되라고 하는 고려가 생긴다면 저 지지율에는 변화가 올 것이고 우리가 단일화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가고 또 추가로 어떤 연대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저 지지율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빌미로 대선의 유불리를 판단하게 만든 것이 대법원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저쪽 후보의 비전과 민주당 후보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지. 대법원이 갑자기 껴서 이 어떤 유죄 판결을 내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정치에 활용하는 선거에 활용하는 방식의 이 대선판은 왜곡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굉장히 불만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만약에 이 후보의 지위를 박탈한다 그러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요. 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너무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한적이라고 뭐 저는 그렇습니다. 좋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우리가 알던 겁니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현실화되고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보이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대선에서 계속 불리한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 탄핵했죠. 탄핵해서 결국은 사퇴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되면 이제 재판 중지하겠다는 법 만들죠. 그리고 민주연구원의 전 부원장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삼권 분립은 막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은 모여서 야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탄핵하자라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목전에 다가오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살려보자라고 살리는 꾀를 내는데 결국 그게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꾀만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렇다 쳐도 그걸 보고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이런 여러 일련의 행태는 과연 이게 대선에서 표를 얻자고 하는 것인지 표를 버리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그냥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고 결국은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 안 날 거니까 우리는 꿋꿋하게 간다. 뭐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어쨌든 현명한 판단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현명한 판단 내릴 것으로 믿는다. 라고 하고 법원에서도 헌법 84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리를 따라서 해석을 내릴 거니까 우리는 꿋꿋하게 간다 그러면 되는데 그거 겁나가지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자꾸 손대는 것이 이재명 대표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수만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저도 뭐 동의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당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지금 보게 되면 딱 두 가지 갖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단일화입니다. 이벤트. 또 하나가 좀 선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것처럼 선거가 아니라 선거로 이겨야 되는 건데 이런 식의 긍정적인 어젠다 하나도 없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요행 내지는 운 이런 것에 기대고 그다음에 단일화라는 것은 모든 단일화가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단일화는 여러 가지로 따져봐도 이렇게 효과 있는 단일화는 아닌데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처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선거 일정부터 경선 일정부터 다 맞춰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과연 좀 오히려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몇 퍼센트라도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좀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상 마찰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권 이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나마 딱 봤을 때 그래도 저분이 뭐 통상도 좀 알고 미국에서도 좀 계셨고라고 하니까 뭐 이런 걸 좀 부각한다라든지 그게 아니라 보게 되면 지금 단일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준석 정도인데 이준석은 사실 단일화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탄핵할 강을 건너야지 이준석도 단일화할 명분이 생기는 건데 탄핵의 강을 못 건넜기 때문에 이준석은 이게 단일화하는 순간에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주문처럼 옛날에 보니까 단일화가 뭐가 장사가 좀 된다더라라고 해서 그럼 거의 기계적으로 이걸 좀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남은 이제 희망이라는 게 마치 그 종말론 신도들처럼 이 선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걸 딱 보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부 내용은 우리 신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항상 제 제가, 개인적인 아니 근데 아니 선거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메시지와 적극적인 메시지도 내야 되지만 상대의 뭐 이렇게 불리한 거, 상대의 잘못된 것을 이용하는 것도 선거입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 공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는 것만 가지고 이 선거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보다는 우리가, 민주당보다는 우리가 뭘 더 잘할 수 있고 지금은 왜 우리 국민의힘이 필요한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당내 경선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당원들을 중심으로 더군다나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을 중심으로 상대로 하는 선거에서 또 경선의 전략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지금은 당면한 문제가 단일화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현안이기 때문에 이 현안을 풀지 않았는데 다른 뭐 우리는 아젠다를 뭐로 가져간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급박하고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갇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걸 빨리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가 되면 우리는 그때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법원을 공격하면서 압박하는 전략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때는 우리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왜 우리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와 그렇죠. 비전과 아젠다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단은 제일 급한 게 단일화 시간이지 예. 않습니까? 그 단일화 시간인데 그러면 자 다음 주 10일, 11일이 후보 등록이죠. 네. 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거는 지금 뭐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7일이 이제 선거 공보물 근데 저거는 조금 만드는 다른 거고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벽보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네. 공보문은 17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인쇄 기간을 고려한다면 예를 들면 11일까지만 후보 등록할 수 있도록 후보가 결정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대한 뭐 늦춰 잡아서 11일 오전까지 최종 후보를 발표할 수 있고 준비된 서류를 오후에 가서 제출할 수만 있다면 벽보나 공보물을 제출하는 데는 제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날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날짜가 맞는지는 저는 실무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아직 저런 날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벽보나 공보물은 11일 전에 반드시 다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일단 단일화 골든 타임은 5월 10일, 11일까지로 보는 그러니까 거지 이제 않습니까? 2번 누가 어떤 분이 되든 2번을 달고 대선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의 단일화는 결국 11일이 데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단일화 시간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2번이 아닌 뭐 8번, 9번, 10번을 달고 기호 2번을 네, 그렇습니다. 못 따니까요. 예, 기호를 못 따니까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제 뭐 다른 당의 문제라 뭐 야박하게 말하기는 좀 한참입니다만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정당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큰 공당의 정책 능력의 서포트를 받아서 대선 공약도 낼 수가 있잖아요. 한덕수 후보는 얼마 전에 총리하셨던 분인데 세상에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제대로 된 공약도 없이 일주일 사이에 단일화까지 하고 도대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청사진도 없이 그냥 이벤트에 휩쓸려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이거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을 했지. 지난번 윤석열 후보도 정치 초짜를 불러서 이런 비극이 생겼는데 저는 성패를 떠나서 그래도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자꾸 외부에서 후보 꼬고 이런 정치 이제 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절박한 사정에서 단일화를 추진하신 사정에 대해서야 뭐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정치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준비 없이 추진돼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문제만큼은 국민들에게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의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절박한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뭐 그 부분은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늘 좀 청년 인재부터 쭉 발굴해서 또 교육하고 경험을 쌓게 하고 그런 분들이 당내 중심이 돼서 뭐 당에서도 역할을 하고 이런 큰 선거에서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잘 만들어 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 상황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루어지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됐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 여러 인재풀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아프게 받아들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드린 겁니다.